찬성측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이하 소비 쿠폰은 민생 회복과 내수 부양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비는 내수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이 하락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즉 소비가 감소하면 고용이 축소되어 소비가 또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 월드뱅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GDP의 약 4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합니다. 미국의 경우 10%가량, 전 세계 평균 약 30%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최근같이 국제 정세가 악화되어 수출이 둔화될 시기에는 특히나 내수 시장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제 이런 한국의 경제적 구조와 소비 쿠폰의 특성을 바탕으로 왜 효과적인 수단인지, 왜 소비 쿠폰이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약 13.9조 원 규모로 진행된 내수 위축과 소상공인 매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사등지급 소비 쿠폰 방식의 단기 내수 진작 정책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현금 지급과는 다른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 외 지역 예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 업장을 연매출 30억 이하의 매장으로 한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용은 제한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 소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소멸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아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즉 소비 쿠폰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대와 심리적 안정감, 장기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소비,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 부진의 회복은 내수 부양의 신호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실제로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32만여 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소비 쿠폰을 지급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은 약 6.43%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편 전망, 현재 경기 판단 등을 이용해 산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소비자들이 비관적인 상태, 그보다 높으면 낙관적인 상태라고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의 설문 결과 소비 쿠폰 지급 전인 25년 4월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93.4였고 25년 8월엔 111.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비 쿠폰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나 물가 상승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 대규모 현금 살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생지원금은 일시적 한정적 지원이며 제한이 많고 소비 촉진이 중심인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국제 정세를 회복시키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소비 증대는 내수 부양과 민생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반대쪽 1번 토론자의 인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이 정책은 빚을 내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 정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상 중 대부분은 국채 발행에 의존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나라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빚을 당겨 쓴 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기적으로 최악이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대형 사태 이후 환율은 크게 흔들렸고 원화의 가치는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다는 것은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운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을 잡기 위해 열심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정부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셈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책의 방향이 경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세로 인생 부담을 키웁니다. 겉으로는 돈을 주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하면 이 정책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세입니다. 인플레이션세란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필요한 돈을 찍어내서 국가가 사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수반되긴 하지만 마치 세금을 징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의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필수재 비중이 높고 임금 상승 속도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정책은 민생 회복보다는 민생 부담이 더 어울립니다. 셋째, 13조나 투입했지만 효과는 매우 낮은 비효율적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면 대부분 소비합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늘어난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심 지원이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 쿠폰은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하위 90%, 사실상 거의 모두에게 얇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2년째 계속해서 주장하길 전 국민에게 주지 말고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절반 규모의 6조를 저소득층에게 집중했거나 다른 대안을 시행했다면 더 큰 경제 효과와 뚜렷한 민생 회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부적절한 시기에 국채 의존 정책이며 인플레이션세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13조 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비효율적 설계입니다. 좋아 보이는 이름과 달리 민생을 실질적으로 돕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서 2번 토론자 교차조사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원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비와 고용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혹시 소비와 고용의 관계 이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2019년에 순환을 언급해 주셨는데 장기 선순환이 성공한 사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기 선순환은 사실 이 토론의 본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완벽하지만 장기 선순환한 성공적 사례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은 정부가 국민의 구매력을 이전받는 행위가 맞습니다. 세금은 이제 국민에게서 거두드리는 조세이기 때문에 국민의 구매력을 이전받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부채 발행을 통해 예를 들어 20조 원의 돈을 찍어낸다면 그만큼 정부가 빚을 내서 자원을 확보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조를 찍어낸 만큼 물가가 오른다면 물가 상승의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찬성 측에서는 정부가 찍어서 확보한 자원 20조는 결국 국민의 물가 상승을 통해 잃어버린 구매력에서 나온 것, 이것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돈을 많이 풀면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거시경제의 기본이 통화량이 늘면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 아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이는 즉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입 정도가 높다고 하는 수출 질문 수출을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자재에서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에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즉시 이어진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환율 상승으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이 두 항목이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층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중 실제로 더 큰 고통에 집중되는 계층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 쪽으로 네. 찬성 측은 정부의 통합 행창으로 인한 환율 상승.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씩 2번 토론자께서 교차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안정되려면 결국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 원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경제 원리 초점을 둔 것은 승수효과예요. 승수효과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승수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걸 정리하시나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생 지원이 장기 효과는 아니더라도 지급되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단기 효과로 민생 회복이 일정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민생 효과가 단기적으로 인정하나 승수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네, 알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민간 소비 대수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매 판매 지수의 경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 대응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나요? 단기 대응책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지금 상황 환율도 문제고 지금 매우 어느 힘든 정도 고려하면 상황에서 된다는 것으로 알고 지금은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은 국내 소비가 줄고 장사가 어렵고 자영업자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책은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하여 결국에 피해보는 건 서민이라는 점을 저희가 밝히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 측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지원금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비용으로 소비를 즉시 살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빠르게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다른 정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손실 보전금이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자유투에서 기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은 지금 가능한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안은 아마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를 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부채로 나누는 것으로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단순히 부채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 통화를 막 찍어내고 채권을 발행해서 경제 규모를 키운 거라면 이것은 굉장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경제 규모라는 건 결국 소비, 투자, 수출 같은 경제 활동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민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국민을 기초로 하는 자산이 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반대 측도 동의했듯이 현재 한국의 내수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금처럼 위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 규모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 저 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불균형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최근 한 상황에서 자유투는 좀 과열되고 있는데 양식을 존중하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3번 토론자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측에서는 일론에서 즉각적인 소비 부품 효과가 있다는 점을 통해 소비 부품이 민생 회복에 도움이 준다.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까 교차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고환율 시대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돈을 풀어서 원화 가치를 더 하락시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 시점에 이 정책이 어떻게 민생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인론 교차조사 첫 번째 질문부터 반대쪽은 환율을 짚어주고 계신데 사실 환율이라 하면 국내 시장의 그 원화의 가치와 외국 시장의 원화의 가치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부적인 효용이 개입한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민생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민생 소비지원금이 적용되기 전과 후에 따라서 환율의 변화를 입증해 주셔야 되고요. 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로 2.1%였던 전월보다 낮아졌고 이는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생 변수 요인이 크다라고 환율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좀 더 심각한 얘기인데 사실 달러 인덱스 즉 주요 통화들과 대비해서 달러가 얼마나 강하냐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엄 사태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좀 더 심각한 사태인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단 알고 계시는데 이 질문을 하신 게 그것에 대해서는 민생 회복 소비뿐이 아니라 현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채를 팔아서 외국 달러를 사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민생 회복 소비 지원금에 대한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 이것이 우리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과 달랐던 것이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급을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부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부채를 찍어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외부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계엄 사태만 보더라도 계엄 사태를 딱 보고 난 후에 이제 환율이 급격히 불안정해진 시점이 최근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율 안정이 최우선의 과제인 시기에서 오히려 채권을 찍어내서 원화의 가치를 더 하락시키고 이러한 정책을 선택한 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환율 잡기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정부가 다섯 번의 딸을 밟은 셈이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전에 국채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채에 있어서 이번에 민생지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예산이 13조 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총 지출 약 277조 대비 2%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채율의 0.4에서 0.5%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비율을 투자하지 않고서 지금 현재 내수가 매우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 정도의 예산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찬성식 주장이고 예산이 별로 크지 않다, 부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아까 전에 그 자유토론 전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도 내수 진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채를 레버리지를 끼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 24년도와 25년도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공수하고 있는 입장이 이걸 직접 타겟팅, 즉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직접적인 타겟팅으로 도와줘야 되지 이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사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와 동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직접적인 타겟팅이 아니라 왜 이걸 전 국민에게 뿌려야 되는지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네, 직접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 정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고소득층 15만 원부터 차등적으로 지급해서 지역별 그리고 소득별로 45만 원까지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이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례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계 소비성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정책이 여기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이에 자영업자에서 직접적으로 타겟팅한다 하셨는데 저소득층에게 차등적으로 구매하는 이 정책 자체가 저소득층 중심 지원을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고 권위에 너무 매달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 이 두 기관이 지금 우리가 토론을 원하는 것의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거시 경제의 기본이 사실 전 국민에게 재정 정책이 돌아갈수록 승수 효과가 적다라는 것이 사실 거시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의 바탕에서 저소득층에게 차라리 돈을 더 주거나 한정된 예산 안에서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면과 같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자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묻고 싶은 건 왜 그런 방법이 그럼 안 되고 왜 그러면 전 국민이 받아야 될까 이걸 여쭤보는 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제도는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한정된 자원을 저소득층은 많이, 저소득층은 적게 분배를 한 그런 반대 측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근거에 따른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근거, 저소득층 타겟팅에 대한 근거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 선순환이 이 정책에 대한 본질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입장은 장기적인 효과가 확실히 있고 그 장기적인 효과로 경제의 혈자리
그러면은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뒤에는 다시 효과가 사라질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소비 쿠폰을 통해서 당장 위험을 막고 또 다시 위기가 오면은 그때도 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단기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사라진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의도는 한시적으로 쿠폰 소비 형태를 그 한시적인 증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순간의 그 단기적인 정책의 특성상 순간의 상승을 위한 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그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비 판매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분기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해서든 민생을 살려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임을 좀 암시하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방안을 하지 않고는 이제 어떠한 방안으로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궁금합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계속 장기 선순환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에 교차조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를 찾지 못하셨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단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있어야만 하죠. 돈을 뿌렸으니까. 하지만 장기의 선순환은 입증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민생을 살려야 될 필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제도라는 것은 민생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입론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생을 살려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서민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폭도 다른 상위층보다 늦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인데 계속해서 이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분명히 그 얘기를 했듯이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전월에 비해서 감소를 한 추세이고 아까부터 반대측은 그 인플레이션, 민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주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팩트체크 하나만 하고 하자면 25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얼마나 저희는 8월까지만 살펴볼게요. 10월 달이 이제 그 공급에 대한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시즌이죠. 보통 시간차를 3개월로 둡니다. 7월 달에 시행했고 2025년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 상승했고 이는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1%와 2.6% 정도의 미치고 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큰 수치가 아니라는 점. 아 그럼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것이 큰 수치가 아니에요. 반대로 8월은 민생 그 회복 지원을 뿌리고 나서 오히려 11년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이거는 너무 단순한 그냥 수치 장난일 뿐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하고 싶은 건 도대체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비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한번 살포를 해서 이것이 살아날 거라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고요. 결국 이 구조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8월 얘기도 해주셨는데 7월 달에 그 효과가 2.7%로 잠깐 일어났고요. 8월 달에 마이너스 2.4%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소비 절벽입니다. 즉 이 효과가 끝나자마자 다시 원상태로 바로 돌아오는 부분의 통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해서 대안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13조 규모의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소득층은 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한계 소비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저소득층에 비해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다 씁니다. 다 쓰고 더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이 많은 반면에 고소득층은 그런 경향이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13조를 반절로 줄여서 6조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고 추가적으로 손실보전금이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시행했던 제도인데 쿠폰보다 매출 회복률이 2배 이상 높고 여러 가지 좋은 지표를 냈던 제도가 있었다는 점, 대안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일반적으로 주장해 주시는 부분이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일단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받아도 소비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고기를 잡는 것과 고기를 직접 먹이는 것 사이에 결정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기 직전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고기를 먹여놓고 즉 단기적인 경제 상황 완화 회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대응으로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춰 나가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반론하겠습니다. 고기 먹이는데 저희도 100%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득층은 고기 알아서 잘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줄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연히 10만 원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고소득자가 이제 이 정책에서 원하는 그 선순환, 장기적인 선순환은 고소득자가 10만 원을 받았지만 15만 원, 20만 원을 자기가 원래 평소보다 쓰던 것보다 더 써서 내수 진작을 원하는 게 이 정책의 그런 선순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채로 발행한 그 돈을 이미 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 풀면 그 돈이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더 쓰게 하는데 이 정책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10만 원 소비 10만 원, 15만 원 이상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편의점에서 내가 쓰기 싫어도 내가 결제를 하면 15만 원 금방 써지는 경험을 다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15만 원은 그 고소층이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쓴다는 점이 아니라 알아서 써지는 것이고 어쩔 더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구분해서 말씀하고 해주시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계 소비 성향, 즉 소득 1원이 증가할 때 내 소비가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재명 민생소비지원금의 한계 소비 상황은 42.5%로 일반적인 정책 수준인 20% 내외보다 훨씬 웃도는 숫자로 코로나 지원금의 한계 소비 성향이 20%보다도 훨씬 높은 성향입니다. 이걸 미루어 봤을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고 장기적인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저소득층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한다라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에 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모순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13조 대비 효과가 너무 낮은 정책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층에게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보편 지급을 해서 이 정책의 규모를 늘리고 거기에다 이 정책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을 국채를 발행을 해서 했으니 환율도 증가하고 안 그래도 대형 사태로 인해 환율이 불안전한데 환율까지 증가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청원하겠습니다. 자,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우리가 논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승수효과, 즉 실물 승수효과가 사실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승수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따져봤더니 KDI에서 발표했는데 승수효과 30%에 그쳤고요. 우리가 이것이 말한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승수효과 1.0을 넘어야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1.0을 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것이 이렇게 낮게 나오느냐? 바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원자재 97%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즉 인플레이션 순수가 실물 순수보다 높기 때문에 돈이 돌기도 전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물가 상승 이것은 비가역적인데 이 비가역적인 물가 상승의 피해를 우리가 도와주고자 했던 취약계층이 오히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생지원금의 목적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한 내수가 경기 하반 리스크의 완화를 초점을 두는데 이걸 계속해서 지금 돈을 받는 10만 원과 50만 원을 받는 사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일단 이좀 추가 짚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러한 민생지원금의 정책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계속 반대측에서는 민생 지원금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어떠한 구조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계속 대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조적인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이 정치 구조가 사실 구조적인 정책 장기 개혁을 실행하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지원금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않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정책, 구조적인 정책, 죄송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14조 원, 13.9조 원인데 14조 원으로 합시다. 14조 원의 부채 금리는 연 3%, 3,900원입니다. 3,900원을 국민수로 나눕시다.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입니다. 이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과연 미래 세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제가 소비 심리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벌써 입증이 된 게 아까 인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5월까지 계속 100 밑으로 소비자가 되게 소비에 대해서 기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었는데 5월부터 8월까지 100 이상으로 오르면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증가하게 된 거고,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 소비 패턴이 발휘되면서 그 순간 잠깐 올랐지만 다시 9월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 대안을 제시를 안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손실보전금이라는 굉장히 좋은 행정비용을 쿠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지만 매출 회복률은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 수 나눠봤을 때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약세 압력과 외환시장 불안과 이런 매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 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같은 훨씬 더 작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정적인 시기였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남은 1분 30초 동안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화 약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원화는 외부 시장과 내부 시장 간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지 인생의 소비 쿠폰은 내부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쿠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매 판매 지수가 22개월 만에 최대 증가 기록을 했고 쿠폰 사용률 중 42%가 신규 매출로 측정되었고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나눠서 고소득층을 배제하고 저소득층에만 직접적인 타겟팅을 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은 민생소비 지원금의 효과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이제 부자들은 마치 15만 원을 절대 안 쓸 것 같다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일단 제대로 잘 제시되지 않는 것 같고 제 생각엔 부자들도 충분히 이제 15만 원 알차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유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 시간 1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시하신 지표는 모두 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들이 피해를 모두 받는다고 먼저 밝히고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 글자 자체만 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준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단기적으로 사용 증가와 매출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제의 선전도 속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급등을 우려하며 기존 금리를 신중히 바라보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시중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기간을 한정해 돈을 주는 것이 경기 회복에 필요하다고 자랑하셨지만 이 주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쿠폰 사용이 끝나면 물가 상승만 자극하고 소비 심리는 오히려 더 위축되는 부작용을 남길 것입니다. 이 정책은 지속 가능한 내수 부양 효과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민생 회복이 아닌 오히려 민생에 부담을 안겨줄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쿠폰이 끝난 뒤에는 물가만 오르고 서민 가계는 더 빠듯해집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는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민생 부담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13조나 투입했지만 효과는 매우 낮은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비 쿠폰을 받음으로써 이미 부담되던 생활비를 잠시 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게 이 돈은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저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수효과는 떨어지는데 정책 비용은 매우 높은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정책은 이름이 아니라 효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부적절한 시기의 국채 정책이자 결국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오직 생색내기 위한 정책임을 주장합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대형 사태와 환율 원가 하락으로 인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축된 내수 시장을 회복하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판매 지수, 소상공인 경제 분야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여러 지수에서 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차별적으로 금리로 소비 쿠폰이 적용됐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장기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소비 기반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위축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며 그 소비 기반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나마 그 소비 기반을 연결할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긴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제를 넘겨주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반대 측은 민생회복 지원금만큼은 안 된다고 하지만 민생회복 지원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청년층, 자영업자 폐업, 실업 증가, 경제 성장률 하락, 내수 부담 공개, 세수 감소. 그러면 미래에 남는 건 더 높은 세금과 더 큰 복지 부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을 적절히 지원하면 회사와 가게가 망하지 않고 연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래의 성장 경제력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